숨막히는 국화향이 서울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 전체를 무겁게 감돌았다. 거대한 영정 사진 속에서 박진철 회장은 생전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은 차갑고 엄숙하기만 했다.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조문객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이 내미는 두툼한 부의금 봉투는 가문의 부와 명성을 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서운하는 그 모든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섬처럼 장례식장 한 구석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원피스는 여러 번 세탁하여 색이 발해 있었고 명품 가방과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시아버지를 잃은 순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슬픔 위로 불안과 수치심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박진철 회장. 그는 이 차가운 시댁에서 은에게 유일한 온기였다. 재벌가의 안주인인 시어머니 최 여사와 유학파 출신 시누이 박민희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은하를 무시하고 경멸했다. 남편 박민주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의 등살에 못 이겨 언제나 아내를 외롭게 만드는 약한 남자였다. 오직 시아버지 박 회장만이 은하를 묵묵히 챙겨주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은하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말없이 꿀물 한 잔을 건네주었고 가끔 길거리에서 파는 따끈한 붕어빵을 사 와 애미야 이거 먹어보렴 하며 무심한 척 내밀곤 했다. 그 소박한 친절이 있었기에 은하는 숨막히는 시집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바람막이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은하의 슬픔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부의금이었다. 어젯밤 5살 배기 아들 준서가 갑자기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렸다. 놀란 은하는 아이를 업고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고 밤새 아이를 간호했다. 다행히 아침이 되자 아이의 열은 내렸지만 그 대가로 은하의 지갑은 텅 비어버렸다. 시아버지의 장례에 쓸 부의금을 위해 비상금으로 고이 모아두었던 마지막 몇만 원까지 병원비로 전부 써버린 것이다. 꼴 좀 봐, 쟤. 저런 옷을 입고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시누이 민희가 최 여사에게 들릴 듯 말 듯. 속삭이는 소리가 은하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최 여사는 조문객을 맞으며 우아하게 미소 짓다가도 은에게 시선을 돌릴 때면 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싸늘한 경멸만이 남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을 대하듯 그녀는 은하를 철저히 무시했다. 남편 민주는 저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애써 아내의 쪽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공영을 알았지만 어머니 앞에서 감히 아내의 편을 들어줄 용기가 없었다. 은하는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제 곧 가족들이 함께 영정 앞에 서서 마지막 예를 올리는 시간이 다가올 터였다. 모두가 두툼한 봉투를 꺼내 조의를 표할 때 자신은 무엇을 내밀어야 한단 말인가. 빈손으로 올라가온 집안 사람들과 조문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하는 걸까.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어젯밤 응급실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뜨거운 아들의 이마를 짚으며 밤새 신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 아들만 무사하게 해달라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으니 아들만은 지켜달라고. 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었지만 너무나도 가혹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앗아간 것이다. 문득 며칠 전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던 박 회장은 은하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말했다. 애미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무엇이 미안하고 무엇이 고마우셨을까? 은하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그저 앙상하게 마른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었다. 가족 중 누구도 돌보지 않는 병실을 그녀는 매일같이 찾아가
죽을 끓여드리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인의 가족분들께서 마지막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영정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지도사의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최 여사와 민희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일어서서 영정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남편 민준이 은하를 돌아보며 어서 오라는 듯 눈짓을 보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은하는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다. 비웃음과 동정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녀를 찔렀다. 발바닥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와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손 텅 빈 지갑, 그리고 잿더미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장례 지도사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서은하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공간은 일그러지는 듯했다. 그녀 주변의 모든 소음 사람들의 웅성거림, 희미하게 들려오는 곡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졌다. 오직 세차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발은 시멘트라도 부은 듯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은 차가운 공포에 사로잡혀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때였다. 남편 박민준이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서은아, 뭐 하는 거야? 다들 쳐다보잖아. 일단 올라가자. 응.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속삭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위로나 격려가 아닌 짜증과 재촉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헤아리기보다 이 창피한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을 뿐이었다. 은하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위의 시선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깊은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은하의 망설임은 시어머니 최 여사의 인내심을 완벽하게 끊어놓았다. 그녀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한없이 우아하고 기품 있는 미망인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 여사는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은에게 다가왔다. 세아가 부드럽게 부르는 호칭과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한 칼날 같았다. 뭘 그리 망설이고 있느냐?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독 너를 아끼지 않으셨니? 마지막 가시는 길 네가 정성껏 예를 다해야 아버님도 편히 눈을 감으실 게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사모님은 다르셔. 저런 며느리까지 챙기시는구나. 그들은 최 여사의 말이 얼마나 잔인한 채찍질인지 알지 못했다. 그것은 은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최후 통첩이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 가문의 격에 맞는 부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아버님의 마지막 길마저 욕보이는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될 것이다. 옆에 서 있던 신우이 민희가 입술을 비죽이며 한마디 거들었다. 어머니, 형님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저희라도 먼저 하는 게 어때요?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그 말은 은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심장이 조각나는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이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거나 바닥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까? 아니면 소리라도 지를까? 내겐 돈이 없다고 당신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그깟종이 쪼가리가 없어서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도 드릴 수 없다고 울부짖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5살 아들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병상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던 시아버지의 앙상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다른 모든 것이 희미해지며 시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은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수치심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잣대로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을. 시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진심은 결코 돈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의 행동을 떠올렸다. 작은 화분에 힘겹게 피어있던 하얀 국화 한 송이. 왜 그랬는지 모른다. 그저 이 화려하고 거짓된 장례식장에 가식 없는 무언가를 바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녀는 그 꽃을 조심스럽게 꺾어 낡은 핸드백 안에 넣어 두었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진심의 표현이 될 것임을 예감이라도 했던 걸까. 결심이 섰다. 그래, 나는 그들의 방식대로 패배하지 않겠다. 나의 존경과 슬픔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것이다. 은하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은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정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저 여자 왜 절에 봉투도 없이 올라가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표정이 안 좋은데. 최 여사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딱딱하게 굳어갔다. 감히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런 식으로 집안 망신을 시키다니. 그녀는 은하의 등을 불이라도 붙을 듯이 쏘아보았다. 하지만 은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영정 사진 속 시아버지의 온화한 미소에 고정되어 있었다. 추운 겨울날 호호 불어가며 건네주시던 따끈한 붕어빵의 온기가 손끝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 따뜻한 기억이 그녀의 수치심을 녹여내고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수치의 행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애도와 존경의 발걸음이었다. 마침내 은하는 제단 앞에 섰다. 옆에는 이미 최 여사와 다른 가족들이 놓아둔 두툼한 부의금 봉투들이 보였다. 은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영정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인사를 마친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낡은 핸드백을 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뒤늦게라도 봉투를 꺼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은하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돈 봉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간은 시들었지만 여전히 순백의 빛을 잃지 않은 하얀 국화 한 송이였다. 장례식장 안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돈과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재벌가의 장례식에서 며느리가 부의금 대신 달랑꽃 한 송이를 바치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문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모독이었다. 최 여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뒷목을 잡았다. 남편 민주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다. 은하는 그 모든 반응을 뒤로 한 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국화꽃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향로 옆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꽃을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쿠앙!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장례식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국화향과 뒤섞여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제단 앞에 은액에서 활짝 열린 문 쪽으로 동시에 향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온 것은 차가운 공기만이 아니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묵직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문이 열린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장례식장의 침묵을 형상화한 조각상들 같았다. 가장 앞줄에 선 네댓 명의 중년 남자들은 누가 보아도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옷은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되어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은은한 광택을 냈고 먼지 하나 없이 잘 닦인 구두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표정 없는 얼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듯한 권위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들 뒤로는 비슷한 차림의 젊은 남자들이 10명 넘게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정렬해 있었다.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조문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모두가 저마다의 추측을 내놓았다. 누구지? 저분들은 정계의 거물이라도 오신 건가? 아니면 박 회장님과 경쟁하던 다른 그룹 회장들인가 마지막 예의를 차리러 온 건가 봐. 시어머니 최 여사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도 잠시 잊은 채 재빨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 중에 저런 인물들이 있었던가. 그녀는 기억이 없는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비범한 기세에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폈다. 이 장례식의 주최자로서 저런 거물들의 조문을 받는 것은 가문의 위상을 한껏 높여줄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준아, 어서 가서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해야지. 최 여사가 아들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상주인 박민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의 말에 떠밀려 황급히 남자들을 향해 몇 걸음 나아갔다. 아버지를 여인 아들로서 그가 손님을 맞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한 무리의 남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들은 최 여사의 존재도 상주인 박민준이 다가오는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치 그 공간에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그들의 시선은 단 한 곳 재단 가장 앞쪽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행보는 장례식장 중앙을 가르는 하나의 검은 강줄기 같았다. 웅성거리던 조문객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섰다. 박민준이 어색하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맞으려 했지만 남자들은 그를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내민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칫했다. 공개적인 무시였다. 박 회장의 장남이자 상주에 대한 명백한 결례였다. 장례식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남자들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재단 가까이 서 있던 최 여사와 시누이 미니의 옆도 그대로 통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목적지가 명확해졌다. 그들은 장례식장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던 한 사람, 바로 서은아의 앞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서 있던 은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의 행렬에 압도되어 숨 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무리의 지도자로 보이는 남자가 은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침묵을 깨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례식장 전체를 선명하게 울렸다. 서은아 여사님이십니까? 여사님, 대통령의 부인이나 대기업 총수의 아내에게나 붙이는 극존칭의 호칭이었다. 은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에 고개를 끄덕일 수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거나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은하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굳어있는 바로 그 순간 남자는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아주 작은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리는 듯했다.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모든 남자들이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완벽한 군무처럼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20명이 넘는 건장한 남자들이 먼지 하나 없는 최고급 양복을 입은 채 초라한 시골 출신의 며느리 서은아 한 사람을 향해 경의를 표하며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은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이 사람들이 내게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닐까? 그녀는 도움을 구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악과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최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 손님들에 대한 의아함,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대한 불신이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 모든 존경의 표시가 자신이 아닌 자신이 평생을 벌레처럼 무시해온 며느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누이 민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해 벌리고 서 있었고 남편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이제 억눌리지 않는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도대체 저 며느리 정체가 뭐야? 저 사람들은 누구고? 지금 무슨 상황인 거지? 단 몇 분 만에 장례식장의 모든 권력 구도가 산산조각 났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자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무시당하던 사람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기이하고도 장엄한 역전이었다. 무릎을 꿇은 남자들의 지도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은아의 대답을 혹은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왜 여기에 왔는가? 그리고 왜 내게 무릎을 꿇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무겁게 떠다니고 있었다. 서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가 듣지 못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독한 정적 속에서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의 귓가에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저... 누구? 신데? 이러세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무릎을 꿇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름은 김태호였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은하를 향한 따뜻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듯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은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서은아 여사님. 저희는 사람을 잘못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야말로 너무 늦게 찾아뵈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김태호는 무릎을 꿇은 채로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장례식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서울 변두리에 곧 문을 닫게 될 작은 보육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난방비가 없어 아이들은 겨울에도 냉골에서 잠을 자야 했고 쌀이 떨어져 묽은 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장례식장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최 여사와 가족들은 도대체 장례식장에서 보육원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모두가 희망을 포기했을 때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시며 보육원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따뜻한 옷,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학비를 남몰래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희들끼리 그분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몇몇 조문객들 사이에서 희미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태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정 사진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다시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의 키다리 아저씨가
바로 저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박진철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말이 폭탄처럼 장례식장 중앙에 떨어졌다. 장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충격은 조문객들보다 가족들에게 더 컸다. 최 여사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그가 회사 일에만 미쳐있는 무뚝뚝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지. 그런 비밀스러운 선행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명품과 사교 모임에 돈을 쏟아붓는 동안 남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김태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정이 실려 있었다.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모두가 바로 그 보육권 출신들입니다. 회장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저희는 길거리로 나앉거나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덕분에 저희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에 무릎 꿇은 이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있는 박성철 변호사, 그리고 지금은 명망 있는 대학병원의 외과 교수가 된 이동규, 그리고 국내 최고의 IT 기업을 일군 최민석 대표까지. 여기 있는 모두가 회장님께서 거두어 주신 자식들입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들의 면면이 밝혀지자 장례식장의 충격은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사람을 키워낸 한 남자의 인생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었다. 김태호의 시선이 다시 은혜계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한없는 슬픔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저희 몇몇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회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김태호는 마치 박진철 회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것처럼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의 가장 큰 재산은 회사 주식이나 강남의 빌딩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나의 진정한 유산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내 며느리 은하다. 그 아이는 차가운 곳에 홀로 피어난 꽃처럼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아이다. 내 가족들조차 외면할 때 그 아이는 진심으로 나를 돌보아 주었다. 은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김태호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비통한 목소리로 유언을 이어갔다. 내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그 아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아이는 그 넓은 집에서 완전히 홀로 남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한이다. 그러니 이것이 너희에게 전하는 나의 마지막 부탁이자 유언이다. 혹여 너희가 내게 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빚을 갚고 싶다면 내 이름이나 내 회사에 갚으려 하지 마라. 대신 내 며느리의 방패가 되어다오. 그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고 내 손주와 함께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지켜다오. 그것만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유일한 보답이다. 유언의 내용이 모두 밝혀지자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최 여사는 휘청거리며 아들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부끄러움, 질투,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남편의 마지막 관심이 자신이 아닌 평생을 구박해온 며느리에게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남편 박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방인들에게 아내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이 온 세상에 드러난 기분이었다. 그때 김태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손짓하자
다른 모든 남자들도 조용히 일어섰다. 김태호는 곁에 있던 동료가 들고 있던 단정하지만 묵직해 보이는 나무 상자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은에게 내밀었다. 회장님께서는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부의금은 받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평생을 남몰래 도왔으니 마지막 가는 길까지 요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저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여사님과 아드님의 미래를 위해 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님께서 여사님께 남기시는 마지막 선물이자 저희 모두의 진심입니다. 김태호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가 아닌 여러 개의 통장과 작은 건물의 등기권 리증, 그리고 하얀 봉투에 담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뿌려둔 선의로 가득 찬 씨앗들이었다. 은하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나무 상자와 그 안에 담긴 것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따뜻한 눈빛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의 온화한 미소를 올려다 보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고맙다는 말의 의미를, 그의 깊고 외로운 사랑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이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거대하고도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속에서 모든 이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서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손짓 하나, 숨결 하나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결정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행동할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과연 그녀는 자신을 멸시했던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 상자를 들고 보란 듯이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의 서름을 터뜨리며 그들을 원망할 것인가? 하지만 은하의 선택은 그 누구의 예상과도 달랐다. 그녀는 김태호가 내민 나무 상자를 향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다. 받지 않겠다는 완곡하지만 분명한 거절의 표시였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서 있는 20명이 넘는 남자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였다. 모두 일어나세요. 제발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조용하고 굳건한 힘이 실려 있었다. 아버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셨다면 절대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평생 갚지 못할 큰 빚을 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태호와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들의 눈에는 은하를 향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져 있었다. 은하는 다시 한번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김태호를 향해, 아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아버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이 상자 안에 든 통장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수십 년간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의 그 진심이야말로 아버님께서 남기신 가장 빛나는 유산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 고귀한 마음을 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조용한 파문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평생을 돈과 명예의 가치로만 세상을 판단해온 그녀에게 은하의 말은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들렸다. 은하는 상자 뚜껑을 열어 그 안에 고이 놓여있던 하얀 편지 봉투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저는 아버님의 이 마음 하나만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김태호에게 상자를 되돌려주며 말을 이었다. 이 귀한 재산은 부디 아버님의 뜻을 이어 세상의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아버님의 사랑이 저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더 멀리, 더 따뜻하게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김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박진철 회장이 왜 그토록 이 며느리를 아끼고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회장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을 유일한 상속자였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껏 얼어붙은 듯 서 있기만 하던 남편 박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충격에 빠진 어머니의 곁을 지나 망설임 없이 은하의 곁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힘주어 잡았다. 그의 행동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후회 참회, 그리고 아내에 대한 존경심. 미안해, 은하야.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은에게는 그 어떤 큰 소리보다도 선명하게 들렸다.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은 이미 눈물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간 후였다. 남편의 손을 잡은 은하는 다시 제단 앞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들고 있던 약간은 시들었지만 여전히 순수했던 하얀 국화 한 송이를 향로 옆에 고이 내려놓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녀의 진심이었다. 그리고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제단 위에 놓여있던 시어머니가 보란 듯이 놓아두었던 그 두툼한 부의금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보지도 멸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부의금을 넣는 함에 그것을 넣었다.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닌 가족 일동의 이름으로. 그것은 부녀를 향한 용서였고 상처를 향한 치유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졌던 모든 모욕을 더 큰 사랑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최 여사는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치장된 그녀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길을 내며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닌 평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패배감과 참회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이 저 가난한 며느리의 진심 하나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이야. 김태호와 남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은하와 민준 그리고 영정 사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그들의 인사는 이제 존경을 넘어선 깊은 동지애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박진철 회장의 유산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손에 맡겨졌음을 확신하며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차갑고 위압적이지 않았다. 억압적인 침묵 대신 진실과 화해가 남긴 따뜻하고 성스러운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은하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다시 한번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시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안심이라는 듯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그가 만졌던 사람들의 삶과 그가 나누었던 사랑의 기억이다.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 약간 시든 하얀 국화 한 송이는 세상의 모든 돈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가진 것 없던 며느리 서은아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바로 한 인간의 진정한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 화려한 9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고급 레스토랑 에뚜알. 이곳은 미슐랭 스타를 받은 최고급 프랑스 요리를 선보이며 상위 1%만을 위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최고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인 테이블에는 유명 기업의 CEO들, 재벌가의 안주인들, 그리고 셀러브리티들이 삼삼오오 모여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단 하나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는 듯했다. 이러한 완벽한 공간의 한쪽 구석 분주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테이블을 정리하는 젊은 여직원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세라 23살이었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세라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 세라는 에뚜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다. 그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때로는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곤 했다. 특히 이곳 손님들의 엄청난 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할 때면 알 수 없는 허탈함이 밀려왔다. 에뚜알의 엄격한 규율 중 하나는 레스토랑의 품위를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식사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레스토랑 주변에 얼쩡거리는 노숙자들을 멀리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 레스토랑 정문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늘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고 깡마른 몸에 깊게 팬 주름은 그의 고된 삶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의 이름은 박철민. 사람들은 그를 버스 정류장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불쾌한 시선을 보내며 피했다. 에뚜알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관리팀장인 이미연은 특히 엄격했다. 그녀는 중견기업의 이사급 인사들이 모이는 미팅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박철민 노인 같은 불청객들이 레스토랑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이미연 팀장은 30 후반의 여성으로 칼같이 자른 단발머리에 항상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인간적인 면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성과와 규칙뿐이었다. 하지만 세라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잠시 밖에 나와 박철민 노인을 지켜보곤 했다. 깡마른 노인이 낡은 가방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떠올렸다. 가족 모두가 힘들게 살아왔기에 세라는 사회의 약자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 저분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텐데. 그녀는 노인을 볼 때마다 생각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거리는 빗줄기로 젖어들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다. 박철민 노인은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낡은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더욱 초췌해 보였다. 그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기력이 없어 보였다. 그날 점심시간 에뚜알의 주방에서는 손님들이 남긴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거의 손대지 않은 고급 요리들이었다. 세라는 그 음식들을 보며 박철민 노인을 떠올렸다. 저 음식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엄격한 규칙을 어기는 일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세라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이미연 팀장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세라는 주방장에게 부탁하여 남은 음식을 작은 도시락 용기에 담았다. 셰프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세라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허락했다. 세라는 따뜻한 수프와 빵 몇 조각, 그리고 스테이크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그녀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앞치마 속에 도시락을 숨겼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라는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빗줄기는 여전히 굵게 내리고 있었다. 박철민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이거 좀 드세요.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시락을 내밀었다. 박철민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멍한 눈빛이 세라를 향했다. 노인의 얼굴은 거친 비바람 속에서 더욱 깊은 고통이 스며든 듯했다.
노인은 잠시 멍하니 세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도시락을 받아 들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도시락을 받아든 노인의 눈가에는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말없이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프와 빵 냄새가 노인의 코끝을 자극했다. 노인은 굶주린 듯 천천히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세라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세라는 노인에게 작은 우산을 건네주려 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네, 아가씨. 박철민 노인은 작게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다. 세라는 노인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였다. 찰칵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다. 세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레스토랑의 큰 창문 너머로 누군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 세라를 향하고 있었다. 세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누가 날 찍은 거지? 혹시 이미연 팀장님은 아니겠지? 세라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세라가 레스토랑으로 출근하자마자 이미연 팀장이 그녀를 호출했다. 팀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이미연 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세라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세라가 박철민 노인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세라 SG, 이게 뭡니까? 어제 제가 분명히 당신에게 주의를 줬을 텐데요. 이미연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팀장님, 그분은 너무 배고파 보이셔서. 배고파 보였다고요? 그래서 레스토랑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에뚜알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손님들이 저런 더러운 노인에게 음식을 주는 직원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생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에뚜알의 규율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미연 팀장은 언성을 높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세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저는 그저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직원은 우리 레스토랑에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이미연 팀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세라의 심장을 꿰뚫었다. 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행동이 결국 해고라는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망견자실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팀장실을 나와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건네지 못했다. 세라는 텅 빈 사물함에서 개인 물품들을 챙겼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터덜터덜 걸어갔다. 그녀의 눈에 박철민 노인이 앉아있던 버스 정류장이 들어왔다. 노인은 그곳에 없었다. 세라는 알 수 없는 쓸쓸함에 잠겼다. 그녀의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비극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세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혹한 곳이었다. 빗속을 뚫고 걷는 세라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에뚜알 레스토랑의 화려한 외관은 마치 그녀의 순수한 선의를 비웃는 듯했다. 해고 통보의 충격은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켰고 차가운 빗물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행동이 이토록 가혹한 결과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노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그녀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세라는 비틀거리며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낡은 원룸은 불 꺼진 채 그녀의 쓸쓸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는 축축한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미연 팀장의 차가운 얼굴과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던 손님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더럽다는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에뚜알 레스토랑에 서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러워 더러워 라고 외치고 있었다. 박철민 노인은 저 멀리서 깡마른 몸으로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닿을 수 없었다. 세라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었을 뿐이야.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신념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친한 친구인 정하윤에게 연락했다. 하윤은 세라가 서울에서 가장 의지하는 친구이자 그녀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하윤은 세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했다. 세라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건 당연한 거지. 그 잘난 레스토랑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겠다. 그런 곳은 당장 그만두는 게 나아. 하윤의 격려에 세라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하윤은 세라에게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함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세라가 해고당하던 그 순간 에뚜알 레스토랑 근처의 한 카페에서는 한 남자가 이 모든 상황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에뚜알 레스토랑을 소유한 거대 기업 한성그룹의 한동욱 회장이었다. 쉰을 훌쩍 넘긴 한동욱 회장은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는 늘 자신의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의 분위기와 직원들의 태도를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그는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간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 했다. 사실 박철민 노인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동욱 회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었다. 박철민은 과거 한성그룹의 설립 초창기 한동욱 회장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었다.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의 도움으로 지금의 한성그룹을 세울 수 있었다. 박철민은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한동욱 회장의 인품을 믿고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박철민은 모든 것을 잃고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동욱 회장은 은인인 박철민을 조용히 돕고 싶었지만 박철민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며 도움을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바로 에뚜알 레스토랑 근처에서 지내면서 직원들의 진정한 마음을 살펴보는 임무를 부탁한 것이었다. 그는 박철민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노인은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한동욱 회장은 노인의 이 행동이 바로 자신이 직원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진정한 인간미라고 생각했다. 그는 레스토랑 직원들의 친절함이 과연 손님에게만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약자에게도 향하는 것인지를 시험하고 싶었다. 그리고 박철민 노인은 그의 비밀스러운 인간성 테스트의 중요한 일부였다. 한동욱 회장은 매일 아침 박철민 노인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받았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노인을 외면하거나 경멸했지만 박철민은 유독 이세라라는 직원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다. 그 아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다.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작은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아이다. 박철민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한동욱 회장은 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세라가 해고당하는 모든 상황을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이미연 팀장의 차갑고 무정한 태도, 그리고 세라의 눈에 가득했던 슬픔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선의. 한동욱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런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 그룹의 미래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한편 박철민 노인은 세라가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괜찮겠지. 저 아이는 분명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는 세라가 자신에게 준 도시락을 꽉 움켜쥐었다. 도시락 속의 따뜻한 수프는 그의 몸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까지도 녹이는 듯했다. 그는 셀에게 받은 우산은 자신이 가질 수 없었기에 멀리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을 직접 찾아갔다. 노인은 조용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노인 미안합니다. 내 테스트 때문에 그 착한 아이가 피해를 봤습니다. 한동욱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본 직원 중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도시락만 준 것이 아니라 얼어붙었던 제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박철민 노인의 목소리에는 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세라입니다. 제가 곧 그 아이에게 연락을 취할 생각입니다. 한동욱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미연 팀장은 더 이상 에뚜알의 관리팀장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외적인 성공에만 집착하고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가치를 외면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그룹의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철민 노인은 한동욱 회장의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세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는 도시락 용기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그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희망의 증거이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세라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당한 이유를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정말 나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였을까?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박철민 노인에게 밥을 준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선의가 이미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으며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 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앞날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밤 이세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세라의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지 못했다. 에뚜알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업 상실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선의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쓰라린 현실을 깨닫게 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스스로를 수없이 자책했지만 박철민 노인에게 따뜻한 밥을 건네던 순간의 온기는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구인 사이트에는 수많은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었지만 어디에도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는 듯했다. 에뚜알에서 해고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면 그녀는 또다시 더럽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다. 미래가 암담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 정하윤과의 통화를 다시금 떠올렸다. 하윤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네가 틀린 게 아니야, 세라야. 세상이 잠깐 미쳐버린 것뿐이야. 분명 너 같은 사람을 알아봐 주는 곳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세라의 깊은 절망감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저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늘 돈이 부족했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남에게 베푸는 마음만은 잃지 마라. 언젠가 그 선한 마음이 너를 지켜줄 거다 라고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을 따랐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을까 세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다. 며칠 전 사다 놓은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왔다. 배는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깊어졌고 그녀의 고뇌도 깊어졌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박철민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낡은 코트 주머니에는 세라가 주었던 도시락 용기가 소중하게 들어 있었다. 그는 도시락 용기를 매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함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대한 한성그룹의 수장 한동욱 회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에게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미연 팀장이 세라를 해고하는 모습, 그리고 세라의 눈물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던 선한 마음까지. 이세라 양은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직원은 처음입니다. 그녀는 제가 찾던 바로 그 인재입니다. 박철민 노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한동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노인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역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미연 팀장은 당장 해고해야 할 겁니다. 그녀는 우리 그룹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자책하고 있을 겁니다. 박철민 노인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한동욱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숨겨진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직원들이 진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늙은이를 이용하신 겁니까? 박철민 노인이 피식 웃었다. 이용기라니요, 박노인. 박노인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세라 양이라는 보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욱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박철민 노인은 과거 한동욱 회장이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그에게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제공하며 용기를 주었던 인물이었다.
한동욱 회장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지금껏 박철민 노인을 그림자처럼 돕고 있었다.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에게 자신이 이세라에게 내일 아침 연락을 취할 것이며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철민 노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세라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회장님, 그 아이는 분명 빛나는 인재가 될 겁니다. 그녀의 선한 마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박철민 노인은 말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이세라 양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성그룹 또한 그녀로 인해 더욱 빛날 겁니다. 공원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다.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과 헤어져 자신의 채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는 이세라라는 작은 불씨가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세라는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당한 이유를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선의가 이미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으며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 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앞날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거대한 기업의 미래를 바꿀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잠들었던 이세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눈을 떴다. 하지만 오늘은 몸을 일으키기가 유난히 힘들었다.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텅 빈 방 안은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다. 막막함과 불안감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해. 세라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수하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그녀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구인 사이트를 다시 뒤져볼까 생각하던 그때였다. 따르릉, 따르릉.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스팸 전화일까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던 곳에서 연락이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세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세라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단정하고 나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제가 이세라입니다만. 세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저는 한성그룹 비서실장 김성준입니다. 한성그룹 회장님께서 이세라 씨와 직접 면담을 원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말은 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네, 한성그룹이요. 저와 면담을요. 세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성그룹이라면 어제 자신을 해고했던 에뚜알 레스토랑의 모기업이 아닌가.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에뚜알 레스토랑에서 해고당한 직원입니다. 한성그룹 회장님께서 저와 면담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아닙니다, 이세라 씨.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세라 씨를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 2시쯤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장소는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입니다. 김성준 비서실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세라는 어안이 벙벙했다.
해고당한 직원을 대기업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고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이라는 말은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나를 다시 부르는 건가? 네, 괜찮습니다. 오후 2시요. 세라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시에 뵙겠습니다. 김성준 비서실장은 예의 바르게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세라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얼른 친구 하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뭐라고? 세라야, 너 꿈꾼 거 아니야. 하윤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어제 해고당한 직원을 대기업 회장이 왜 직접 만나 뭔가 이상하다. 혹시 함정 아니야, 아니면 보이스피싱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윤아. 근데 비서실장이라고 했고 본사 회장실이라고 하니까 진짜 같기도 하고 너무 혼란스러워.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가봐. 뭐라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설마 회장님이 너한테 복수라도 하겠어. 너한테 해코지할 리는 없을 거야. 하윤은 세라에게 용기를 주었다. 대신 조심하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하윤의 말에 세라는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멍하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이 모습으로 회장님을 뵈러 갈 수는 없지. 그녀는 급히 옷장을 뒤져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다. 구겨진 블라우스를 다리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오후 1시 세라는 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압도적인 크기의 빌딩은 그녀를 더욱 위축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세라는 자신만 작아지는 듯한 느낌에 불안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상상 이상으로 웅장하고 화려했다. 안내 데스크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세라 씨, 맞으십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던 김성준 비서실장이었다. 김 비서실장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세라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정중했다. 이세라 SSC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세라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세라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김 비서실장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멈추는 곳 없이 최고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나를 부른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면 온갖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최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진 넓은 복도였다. 복도 끝에는 육중한 나무 문이 하나 있었다. 회장실. 김 비서실장은 문 앞에 다가가 조용히 노크했다. 회장님 이세라 씨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들어오게 라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비서실장은 문을 열고 세라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세라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회장실 안으로 들어섰다. 회장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원목 탁자와 가죽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그 뒤편에는 중후한 분위기의 책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책상 뒤에 앉아있는 한 남자. 그는 바로 어제 에뚜알 레스토랑 근처 카페에서 그녀가 박철민 노인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남자였다. 한성그룹의 한동욱 회장. 그는 세라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이세라 양 어서 와 앉게.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한동욱 회장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인자했다. 세라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이 무슨 의미일까? 그녀는 한동욱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한성그룹 회장실의 웅장함 속에서 이세라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한동욱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지만 세라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동욱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세라 양 어제 에뚜알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아니,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동욱 회장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의 말은 세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직접 목격하셨다고요? 네. 저는 종종 제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의 분위기를 살피곤 합니다. 어제는 마침 에뚜알 근처 카페에 있었고 이세라 양이 박철민 노인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미연 팀장이 이세라 양을 해고하는 모습까지도요. 한동욱 회장은 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세라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의 선의가 모두에게 알려진 것 같아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동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레스토랑의 규율을 어겨서. 아닙니다, 이세라 양. 사과할 사람은 이세라 양이 아니라 바로 이미연 팀장입니다. 한동욱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 한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연 팀장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외적인 성공과 규율에만 집착하여 가장 중요한 인간미를 놓쳤습니다. 세라는 회장님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행동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숨겨진 테스트였습니다. 한동욱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직원들이 진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철민 노인에게 에뚜알 레스토랑 근처에서 지내면서 직원들의 태도를 살펴보는 임무를 부탁했습니다. 세라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네, 박철민 할아버지가. 테스트였다고요. 네. 박철민 노인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닙니다. 그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저에게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제공하며 용기를 주었던 저의 은인입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한성그룹도 없었을 겁니다. 한동욱 회장은 박철민 노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박 노인께서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으셨지만 저의 인품을 믿고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분은 모든 것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박 노인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며 도움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눈이 되어 달라고요.
한동욱 회장은 설명을 이어갔다. 박 노인께서는 매일 아침 저에게 간략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노인을 외면하거나 경멸했지만 박 노인께서는 유독 이세라 양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다.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작은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아이다. 박 노인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세라 양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세라 양의 행동을 직접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세라 양은 제가 찾던 바로 그 인재라는 것을요. 새라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선의가 이렇게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녀는 박철민 노인의 따뜻한 눈빛과 그가 자신에게 건넸던 고맙네, 아가씨라는 작은 속삭임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세라 양, 저는 이세라 양을 우리 한성그룹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한동욱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세라 양은 단순히 업무 능력만을 가진 직원이 아닙니다. 이세라 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과 인간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뛰어난 능력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세라 양의 그런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세라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래서 저는 이세라 양에게 한성그룹의 마케팅 본부 팀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한동욱 회장의 말에 세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팀장이라니. 어제 해고당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대기업의 팀장 자리를 제안하다니. 이건 꿈이 분명했다. 네 팀장이요.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 세라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한동욱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세라 양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세라 양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그룹의 마케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마케팅은 오직 이세라 양과 같은 사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이미연 팀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해고될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그룹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세라 양, 저는 이세라 양이 우리 그룹의 새로운 얼굴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세라 양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그룹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세라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고의 아픔, 절망감, 그리고 이제는 찾아온 기적 같은 기회.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라는 흐느끼며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세라 양. 이세라 양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세라 양의 작은 선의가 결국 이세라 양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세라 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한동욱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믿음이 가득했다.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박철민 노인에게 건넨 따뜻한 도시락 한 끼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찻상이 될 줄은.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녀는 단순한 직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거대한 날개를 얻게 된 것이었다. 투옙 보이, 충타전젠, 추옹추어이, 충추아 차우추엔총, 휴익 누추어이 추아 하이퐁. 제6장. 희망의 미소 한성그룹 회장실 문을 나서는 이세라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미소가 떠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 통보에 절망했던 그녀의 인생은 한동욱 회장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단순한 에뚜알 레스토랑의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한성그룹 마케팅 본부의 팀장이 되었다. 김성준 비서실장은 세라를 마케팅 본부로 안내했다. 직원들은 새로운 팀장의 등장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단정하고 수수한 여성이 불과 하루 전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더럽다는 이유로 쫓겨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세라는 직원들의 시선을 느끼며 잠시 긴장했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팀장실은 넓고 깔끔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세라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그녀는 손을 뻗어 책상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감촉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선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한동욱 회장은 즉시 이미연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그녀는 에뚜알 레스토랑 관리팀장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그룹 내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이미연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좌천에 대해 반발했지만 한동욱 회장은 단호했다. 당신은 우리 그룹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가치와 사회적 책임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겁니다. 이세라 팀장에게서 배우세요. 이미연은 세라의 이름이 언급되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더럽다고 내쫓았던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꼈다. 세라는 마케팅 팀장으로서 새로운 업무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지만 그녀는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젊고 경력 없는 그녀를 의아하게 여겼지만 세라의 성실함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기존의 딱딱하고 이윤 중심의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에뚜알 레스토랑의 이미지 쇄신이었다. 세라는 에뚜알의 최고급 이미지는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나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수익 일부를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내부적인 반발도 있었지만 한동욱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세라는 박철민 노인과의 인연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박철민 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그의 건강을 살폈고 그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질적인 도움 대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박철민 노인은 세라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세라에게 아가씨는 결국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세라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에뚜알 레스토랑은 단순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손님들은 이제 레스토랑을 방문하며 기부에도 동참했고 직원들 역시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출은 더욱 상승했고 한성그룹의 기업 이미지는 전례 없이 좋아졌다. 이세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실천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기업들이 그녀의 사례를 통해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어느 날 세라는 바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에뚜알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다. 여전히 화려한 불빛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벤치를 바라보았다. 박철민 노인은 그곳에 없었다. 대신 작고 따뜻한 노란색 벤치가 놓여 있었다. 그 벤치에는 작은 명판이 새겨져 있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잠시 쉬어가세요. 세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의 제안으로 설치된 벤치였다. 그녀의 작은 선의가 결국 이 사회에 따뜻한 변화의 물결을 가져온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돈을 벌고 생존하는 것을 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작은 선의가 결국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세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별들 속에서 박철민 노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더럽다는 편견이 결코 따뜻한 마음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희망의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